예,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감상. 감상. 이정희님, 그 다음에 유규영님, 김재영님 세 분밖에 안 냈어요. 몇 명 중에? 12명 중에. 저 황선홍님 빼고 11명 중에 3명만 냈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감상 꼭 내세요. 내 작품을 읽고 다른 수강생이 감상을 써서 내게 도움을 준다. 마찬가지로 나도 다른 수강생의 작품을 읽고 내 감상을 올려준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상을 읽고 이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을 쓴 수강생은 여러분들이 낸 감상을 읽고 배우는 거죠. 난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읽고 읽었구나. 그러면서 참고해가지고 수정을 하죠. 그죠? 자, 이정희님 뭐라 그랬냐? 중년기에 돌아보는 새 친구의 청춘과 남편 등등의 이야기.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중년기에 돌아보는 새 친구의 청춘, 남편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다 나은 소설이 되기 위해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예, 이거 좋은 지적하셨어요. 여기 첫 문단에서 어떤 대화가 화자의 말인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았다 하는 서술을 보고 화자가 친구의 사망 소식으로 충격을 받은 연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황소루님도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전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소설들하고 달리 이 작품은 소설의 첫 문장이 대화예요. 그래서 요 연희와 누구? 연희하고 숙희죠. 연희하고 숙희 두 친구 간의 대화가 소설 첫 문에 딱 나와요. 그럼 결국 혜연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숙희가 연희에게 전해주면서 소설이 시작돼요. 그리고 첫 문장이 대화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나오는 거 조금 특이하죠? 그런데 이런 기법들 많이 씁니다. 바로 이제 대화부터 소설이 시작되는 거. 그런데 지금 황선홍님도 그렇고 이정희님도 그렇고 첫 문단에 대화 이게 누군지 서술자가 누군지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게 좀 독자가 읽으면서 딱 금방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면 첫 문단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문단에서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았다를 나는 연희에게 부고를 알리고 멍하니 앉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점, 인물, 표현, 사건, 소설 제목이 어떤가?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적절하다. 새 친구의 느낌이 개성있게 잘 표현되었다. 즉 숙희 입장에서 혜연이도 얘기하고 연희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숙희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 적절하다. 그 다음에 현재와 과거 회상을 번갈아 가면서 소설하고 있다. 집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 때문에 정말 집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고 지금 이 이정희님 얘기는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셨던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 집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마지막에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남편의 배웅으로 집을 떠난 숙희가 빈소를 나와 연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회상과 근황 구성이었으면 좀 더 제목에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아요. 이건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면은 집을 떠난 숙희가 집을 왜 떠났어요? 빈소에 가는 거죠. 집을 떠난 숙희가 빈소를 나와 연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회상과
근황 구성이었으면 좀 더 제목에 어울렸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 작품을 쓰신 분은 그것보다는 연희 집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 그걸 생각했던 거야. 근데 꼭 연희 집이 아니라도 아무튼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낫다, 뭐 좋다, 뭐 나쁘다 이거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각자 느낌이 다 다를 테니까. 다만 지금 이정희님의 이 지적도 사실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기왕 제목이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야말로 집으로 가는 길, 즉 제일 첫 장면에서 혜연이 남편 죽었다는 얘기고 빈소에 어차피 갈 거니까 지금 연희가 저거 보내주고 저 구조금 그것까지 해가지고는 봉투 전하고 그리고 그 빈소에서 보다가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면 좋겠다고 이정희님 생각했는데 그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이 작품 쓰신 분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걸 보면은 사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 혜연이나 수키 연희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잖아요. 60점인데 그 정도 나이 된 여자라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쯤 자기 삶에서 참 아픈 부분, 참 속상하는 부분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다 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키도 그런 아픔이 있었죠. 직장 잘 다니다가 직장이 좀 IMF 요때죠. 그때 좀 집도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하나 전세 주고 그 정도였는데 잘 살았는데 이제 직장이 좀 그러고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또 마침 조카가 좋은 데를 소개해가지고 조카가 뭐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장사가 있어서 자리가 있어서 소개를 한 건데 이제 실패하게 되죠. 여기 일하던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남편하고 언니하고 수키하고 셋이서만 하다가 결국 손 털게 되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큰 언니 아들의 회사에 이제 공장에 나가서 남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공장에서 받아온 거 또 부업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고생을 수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고 혜연이는 혜연이대로 연희는 연희대로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친구들이니까 그 아픔까지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 지금 남편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하는 생각 50대 독자들은 아니면 뭐 30대 독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 이 작품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작품 좋은 작품으로 봐요. 잘 썼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지적하자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작품이면은 굉장히 무난하고 잘 쓴 작품으로 봐요. 지금 수강생들 3명이지만 발제자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지적한 것도 그런 지적을 받아도 되지만 아니면 그런 지적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적들이에요. 대신 표현이 좀 어색하다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되겠죠. 다음에 함께 생각해볼 문제. 중반부에 수키가 기차에서 낯선 남자의 연락처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것은 그녀가 가정에 충실하는 올곧은 사람이라는 것과 결혼 생활이 어째서 평탄하였는지 보여준 일화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은 흔히 뭐 권태기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냥 남편 혹은 아내,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은 이성적인 매력이 흔히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냥 남편은 그냥 아내는 그냥 가족이야.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남자를 보면 혹은 어떤 여자를 보면은 내가 자기가 결혼을 한 남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부남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일반적이라면은. 그죠? 그런데 지금 수키는 저기 저 단양에 왔다가 올라가는 길에 어떤 남자가 마침 저 연희하고 뭐 이렇게 차표 뭐 서로 아니 내가 끊어줄게 아니야 내가 끊을 거야 그런 걸 옆에서 봤단 말이야. 그런 남자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사실은 뭐 나 이렇다. 난 사실 나쁜 남자 아니다. 명함을 주는 걸 봐서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 봐서는 그 남자도 뭐 아주 불량한 끼가 있는 뭐 음흉한 그런 남자는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저 수키는 그 사람이 준 명함 버리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넨 남자는 그야말로 호기심에서 그 사람도 유부남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냥 또 다른 사람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여자 전에 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여기서 수키라는 여자는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결정은 거절하는 거죠. 완곡하게 거절하고 저 그런 여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원만하고 저기 저 남편하고 금슬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럴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이 일화에서 작가의 어떤 의도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을 쓰신 분은 어쩌면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은 연희야. 그런데 남편하고 이런 거를 드러내기가 뭐하잖아. 그래서 수키라는 인물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서술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혜은이야. 그런데 남편 바람핀 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키라는 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저 작품에서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관계, 연애 관계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해본 줄 알아. 내가 안 해보고도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쓰잖아요. 쓰면은 다 따져요. 모르는 저 아는 애들이 저를 잘 아는 동창들이 너 이거 여기 가봤냐? 너 이거 아냐? 주로 이제 저 남녀 관계 문제죠. 야 이거 써보고 이 장면 보면 너 저 불륜 관계를 해본 것 같다. 연애를 해본 것 같다. 이렇게 막 넘겨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 좀 곤혹스럽죠. 그죠? 네. 그래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군지 아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을 아니까 아주 표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유기영님. 저기 저 지금 앞에 이정희님이 말한 것 중에서 그 4번에 설명하면서 세옹지마라는 거 있죠. 세옹지마라는 그 한자성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연이의 수키가 그렇게 부러워했지만 사실은 부러워할 게 아니었다. 돈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연희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 세옹지마다. 유기영님 소설의 서사가 매끄럽고 현실감이 있는 묘사가 좋았다. 그야말로 저 새 동창 이야기를 옆에서 좌조단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생동감이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그러죠. 제가 볼 적에는 소설 속의 서사하고 그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서술과 묘사의 힘으로 봤을 적에 이 정도 인물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그 유경님이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 등이 아니면 해약이 되지 않는데 어떤 경위로 해약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국민연금 해약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유경님이 뭐 아시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해약하기가 힘든데 해약을 안 해줄 텐데. 근데 이게 IMF 때니까 그때는 어쨌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경님 잘못 읽으셨어. 연희님이 등산 중 기스기스한 용주와 결혼했다는데 아니죠. 용주는 그 용주 아빠예요. 이 사람이 용주 아빠. 그러니까 용주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용주는 연희의 아들입니다. 읽다 보면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용주 아빠하고 결혼해서 기스한 게 용주 아빠입니다. 그저 무슨 남자 내장산에 그 무슨 남자의 고시생 무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하고 연희가 좀 예쁘장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혜연이하고 저 수키는 좀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왜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근데 연희는 좀 쌩쌩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죠. 끝까지 올라갔다가 용주 아빠라 될 사람이 기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술 자국도 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편 용주하고 10년째 지금 각방을 쓴다. 그럼 50 중반인데 40 중반부터 각방 생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런 말 하죠. 섹스리스, 즉 잠자리를 하지 않는 부부. 그런 부부들 요즘 많다는데. 그런데 저기 보면은 연희의 입장에서 수키를 보면은 수키 옷 갈아입는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매나 이런 게 연희 자신에 비해서는 좀 섹시해. 그거 보니까 야, 너 뭐 아직도 끝내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연희는 나는 지금 남편하고 각방 쓴 게 10년 넘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둘이 친구라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죠. 소설 속 주인공 수키의 갈등 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저기 이거 저 편견이에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많이들 소설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등. 컨플릭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것도 이제 저거에 맞게 그거에 맞게 하자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요 위기하고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죠. 요 위기하고 절정 여기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것이 갈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결말에 가서는 이 갈등이 해소돼야 되지 않냐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소설의 구성, 희곡의 구성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소설 구성이 아니라 희곡 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설 구성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얘기 안 해요. 희곡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얘기하는데 희곡은야 저 소설이나 똑같이 서사가 들어가니까 그 서사의 진행 과정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 위기하고 절정 요 부분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데 갈등이라는 게 등 이게 요 칙이에요. 칙 요건 등나무고 이 갈등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이게 칙과 등나무인데
치가 어떻게 자라나? 비비 꼬면서 자라지. 등나무도 막 비비 꼬면서 자란단 말이야. 칡과 등나무가 이렇게 막 비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 갈등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서 서로 싫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흔히 얘기해서 뭐 천천지 왼수가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래 갈등이라는 것은 조그만 차이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어느 부분을 가리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소설 속 주인공 수키의 갈등이 있어야 되나? 갈등이 없으면 어때요? 근데 사실 여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 고생을 하잖아요. 평탄한 삶을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을 적에 독자들이 읽을 적에 수키는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 것처럼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키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유 고생 많이 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거 뭐야 저 평탄하게 직장에서 같은 직장에서 만나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서 알뜰살뜰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모은 돈 날려버리잖아. 그러면 그렇게 날려버리면서 남편하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소개해준 조카하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 갈등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독자들은 넘겨짚을 수 있어요. 다 추정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다? 그런 갈등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다? 두 사람 서로 믿음이죠. 신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희의 입장에서 보면은 섹시하니까 남편하고의 부부 갈등, 잠자리도 문제도 아주 좋으니까 금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로 극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설 속 주인공 수키의 갈등 상황이 없다. 혜연과 연희의 상황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수키가 행복하다고 보여주고 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어느 부분에서는 아이고 지워버렸네. 어느 부분에서는 수키가 혜연이보다 연희보다 이만하면 어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이 속속이지 않으니까 여자 문제로 속속이지 않으니까 저거 되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연희 남편처럼 빚 다 떠넘기고 말이야. 어떤 식으로 하면 뭐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들 여자만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남자의 부인은 어떻겠어? 아내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꼭 뭐 용주 아빠가 성실하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남자야. 용주 아빠는.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그런 빚을 갚고 이렇게 이 살림을 일구는 사람은 연희고. 그러니까 연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참선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왜? 남편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어떤 그 빚, 이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남편 문제는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 멀리 지방에 있으면서 가끔 들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그리고 잠자리 안 한 게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각방 쓴 게 10년 넘었다고. 그러면서도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용주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 삶이죠.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 섹슬리스 부부들,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한 집에 사는 부부들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소설 속에 반드시 갈등이 나와야 되냐? 그건 안 된다. 갈등이라고 이렇게 탁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갈등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설 속에 담겨 있어요. 음식적으로 하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부부간의 갈등, 조카에게 돈을 줄 때일 때 부부간의 갈등, 언니와의 갈등 왜 없었겠어? 있었어요. 그거 얘기 안 해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주인공 수키의 뇌출혈 수술은 큰 사건인데 그 투병의 모습이었다. 그거 뭐 구조 쓸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뇌출혈로 해서 병 후일담이 이게 얘기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에서는 지워버렸네. 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뇌출혈 그걸 자세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문장이면 되죠. 어떻게 살아왔다. 아니면 뇌출을 빼도 돼요. 다만 이제 뭐냐면은 그 소설 속에 그런 게 나오죠. 뜬금없이 그냥 신경질 내고 화도 내고 남편한테 큰 소리 치고. 왜? 뇌출을 해가지고 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좀 변해요. 그다음에 남편과 사이가 뇌출혈 수술로 좋아졌다는 설정은 어떤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혜연과 그의 남편 민규의 나이가 뭐하다. 나이 전혀 안 모호해요. 지워버렸네. 거의 연년생이거나 동갑이에요. 혜연이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죠, 연희하고는. 혜연이하고 수키하고는 민규하고는 동창이잖아.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 재수해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살 차이 아니면 동갑이죠. 그죠? 근데 이제 표현을 60 전이라는 표현이 있고 50을 넘겼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모호하다 이렇게 유기영님은 그렇게 느끼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나이 얘기할 적에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그냥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60 전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50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건데 유기영님은 따져보니까 이게 60 전이면 뭐 쉬운 7, 8 그래서 50 넘겼다 그러면 쉬운 3, 4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기영님이 이렇게 딱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영님은 참 예리하게 이렇게 소설 속 문장, 소설 속의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요. 아까 저 연금. 그다음에 그 얘기했네요. 혜연이가 한 달 전 백혈병 발견했다는데 50이 넘은 나이라고. 60도 안 된 혜연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60이 안 됐다, 저쪽에서 50을 넘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같은 나이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튼 우리 유기영님이 이렇게 감상해서 지적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딱딱 집어내세요. 뭐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김재영님 주인공에 대해 참 이상한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대. 왜? 누구 나와 있어요. 별일도 아닌 일에 버럭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대목도랬다. 갱년기 뇌출혈이라는 힘든 일을 겪는 과정이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이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남편도 성격이 좋고 아내인 수키도 성격이 좋고 아내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50대 여자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수키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자면 이게 인물을 이렇게 분류할 적에 전형적인 인물과 전형적 그 다음에 개성적. 근데 이 두 가지는 소설 속의 인물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형적인 인물이고 개성적인 인물이어야 돼요. 여기서 개성은 뭐예요? 개성은 그 사람만이 가진 인물. 그 사람만이 가진 인물. 개성이라고 그래요, 개성. 그리고 전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다. 아키타입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전범. 그거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저거 아시죠? 시문의 상록수 아시죠? 시문의 상록수에서 누구예요? 나오는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인물. 동혁이하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뭐지? 동혁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면 시문의 상록수라는 소설 속의 동혁은 봉사활동을 나가잖아. 1930년대 농촌 봉사활동을 하던 고등학생의 본보기. 그게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개성적이라는 건 뭐야? 1930년대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 중에서 동혁이만이 가진 성격. 여기 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속의 인물은, 특히 주인공은 전형적인 특성과 개성적인 특성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스키는 지금 2021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50대 중반 여인 중에서 수키반이 가진 특징, 그거는 개성이죠. 그래서 전형과 개성, 이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인물, 눈에 딱, 독자들 가슴에 딱 박히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성격 좋은 사람, 성격 좋죠. 이게 이 수키라는 인물의 개성이에요. 근데 전형적인 거는 뭐예요? 맞아. 질투도 하잖아요. 시샘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 또 안타까워도 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들 간에 친구가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꼭 같이 안타까워하죠. 친구가 잘 됐어. 돈도 많아. 부러워하죠. 시샘도 하죠. 그건 사람들이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 일반적인 성격. 전형적인 성격이에요. 그거는. 그 전형성이고, 또 수키는 수키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적인 게 소설 속에 나타나잖아요. 잘 나가는 친구에게 질투심이나 부러움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사실 작품 속에 그 친구가 잘못한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 잘못한 거 나오지 않았다? 완전 저 시샘하고 저 부러움을 느끼는 거, 그것만 나오면 돼요. 뭐 때문에? 어떻게? 언제요? 네. 혜연이가 잘 나갔지. 혜연이가 잘 나갔지. 뭐 해외여행하고서 인스타그램에 뭐 카카오 스토리에 뭐 사진 도배하고, 또 어떻게 집에 가면은 막 선물 들어온 거 잔뜩 싸고 주고, 그런 걸 보고 빈부 차이를 느끼면서 자기가 그 집에 자기는 신분이 아주 천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물건이 좋으니까 받아오고, 한편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신분이 낮아진 것 같은 그런 열등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온갖 내적 갈등이나 심리 변화가 더 자세히 서술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내적 갈등이나 심리 변화는 이 작품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혜연이, 수키, 연희라는 세 여인의 세상살이,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수키의 온갖 내적 갈등이나 심리 변화를 더 자세히 기술해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부인물이 되죠. 여기서 주인공 누구예요? 주인공 세 사람이에요. 혜연이하고 수키하고 연희하고. 물론 초점하자 누구예요? 서술자는 주인공 서술이죠.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서술이에요. 그럴 뿐이지 여기서 혜연이나 연희나 수키나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친구들의 연애담이나 결혼담은 자세히 있었는데 정작 본인의 결혼담은 한 문장으로 끝을 하셨다. 그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친구나 남편의 말로 짐작해 보는데 나는 여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자라 보이다. 그렇게 파악하셨으면서 여성적인 매력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구성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쉰이 넘은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수선하다 그랬어요. 근데 김재영님은 왜 이걸 어수선하게 느끼셨을까? 한 행씩 비우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 황선홍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느낌이. 김재영님은 어수선하다고 느꼈고 황선홍님은 아니죠. 잘했다고 그러죠. 시간 구성 잘해놨다고 그러죠.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철규라는 남자, 그는 왜 나왔을까? 이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이런 지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연희라는 그 여자 여인의, 연희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됨됨이, 배포,
품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저 가게 가서도 다 칭찬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래요. 특히 철규라는 친구에게는 이 친구에게는 저 많이 베풀고 사는 거죠. 철규 그 거기 저 묘사된 거 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예? 앞니 다 빠지고 그리고 마누라는 고부갈 때 때문에 나가고 없이 살고 배운 것도 없고 참 그냥 옆에 두고 아까 얘기했죠. 100년 전 같으면은 횡령살이 하는 사람이죠. 연인의 집에 횡령살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주는 거죠. 오면 뭐 배달하고 오면 또 뭐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연희의 어떤 그 품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작품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작품을 쓸 적에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면 돼요. 거기에 꼭 뭐 무슨 주제의식을 뭐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죠. 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최인호의 가족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가족에도 보면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거든요. 맞아. 이게 우리들 사는 모습이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독자들이 읽고 맞아. 우리들 이렇게 살고 있어. 내 친구도 이렇게 살고 있어. 맞아. 이런.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키라는 나를 통해서 수키의 친구인 혜연이하고 연희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남편 이야기하고 연애 아들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는 길. 세 갈래 길 나오는데 세 갈래 길 나오건 두 갈래 길 나오건 열 갈래 길 나오건 나는 어디로 가요? 예. 농전이 보이는 내 집으로 가는 거죠. 내 집. 내 집은 누구? 어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남편 주려고 뭐 수육하고 뭐 이런 거 다 사가지고 가면서 동네가 세 갈래 길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디로 가? 내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대목을 딱 나타내 주는 건데, 그래 누가 뭐래도 난 내 남편밖에 없어, 내 집밖에 없어. 이게 수키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이건 혜연이건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연희의 사는 모습, 혜연이의 사는 모습. 그거면 충분해요. 거기에 뭐 미사일 굴러가서 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심각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들 세 사람의 세 여자친구의 세 여자의 사는 모습 이거 보여주면 돼요. 잘 쓴 작품입니다. 세세하게 이렇게 지적한 거 잘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작품 있죠? 7월 14일에는 갑태외전합니다. 갑태외전. 그렇죠. 새로 오신 김정희님 심화반에 이렇게 딱 나 심화반에 들어갈래 이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김정희님이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김정희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정작 꼭 내셔야 됩니다. 또 이달 말까지 새로운 소설 하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감상 다 올리셔야 돼요. 아시죠? 맨날 뭐 써오라고 말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